안녕하세요. 지원지아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8강 동아시아의 불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단원, 소단원, 5단원의 마지막 파트고요. 그럼 불교는 뭐가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요 여기 하이라이트죠. 승려분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 승려들의 업적, 활동 시기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종종 나오는 건 그냥 불교의 몇 가지 특징. 그래서 작년 6월인가 9월에는 그 신불스팝,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 신불스팝의 사례를 들면서 불교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불교 파트도 힘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윤회, 평등, 인과응보, 그리고 깨달음과 수행을 통한 해탈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여러 가지 갈래로 쪼개져요. 역시 성리학도 유학도 성리학, 양명학, 홍구학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불교도 쪼개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상이나 종교들이 다 그렇게 갈라져요. 기독교도 크리스트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갈라지는 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불교 신도가 기원전 1세기에 대승불교를 창시하는데 우선 부처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의 자비의한 중생구제를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생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극락으로 데려가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살도 부처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전파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불교는 한국의 불교는 대부분 대승불교예요. 이해가시죠? 반대로 상자부 불교라 해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요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전파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불교 보면 우리랑 그 승려님들 옷부터 색깔도 좀 다르고 느낌도 많이 다르죠. 절들이 걔네는 상자부 불교라서 우리랑 불교의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선종이라는 걸 달마가 창시합니다. 다시 기원전 6세기가 아니라 그냥 6세기. 다시 남북조 시대 6세기에 달마라는 인물이 선종을 창시해요. 그래서 선종의 특징은 참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선, 반성하고 수양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선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려의 노동을 정신수양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선종 불교는 이렇게 의미만 보면 상자부 불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대승불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 말 호족에 의해서 선종이 확산되고요.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마부 때 선종이 많이 확산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고려에서는 천태종이나 조계종도 발전하는데 뭐 자세히 안 나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호흡불교입니다. 이제 불교가 국가와 왕실의 안녕, 그러니까 행복, 평안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제 이 왕족불 사상이랑 이어집니다. 이제 황제나 왕이 곧 부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부처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교를 국가와 황실의 안녕, 좀 잘 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동아시아 몇몇 왕들은 불교시 왕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승려들은 뭐
당연히 왕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국가의 통제도 받고요. 국가 의례도 주관하고 황제 자문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병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도 해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왕실의 권위를 그리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원들도 많이 설립하고요. 또 부처의 도움을 얻어서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 대장경, 우리 고려도 있었죠. 이런 걸 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토사상, 연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해요. 연불은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을 믿는 행동들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토사상도 많이 전파되고요. 불교가 그 지역의 전통이나 고유 사상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전파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에서는 5호 16국 시대에 불교가 유입됩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또 역시 왕적불이나 호국불교를 통해서 황제 권력 강화에 이용되고요. 당나라 때는 이 불교 종파 중에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이 창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제 중국 지역에서 토착화되는데 불교랑 유교를 결합한 부모운중경이라는 책도 편찬해요. 그래서 유교의 효를 강조하는 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파되기도 해요. 그러나 당 중기 이후엔 불교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해서 불교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려는 4세기에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백제는 4세기 때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신라는 5세기 때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는 고구려에 의해서 5세기에 받아들였으나 이게 좀 공인되는데 오래 걸려요. 이때 이차돈 법흥학자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그 순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걸 순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설이죠.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서 자살했는데 하얀 피가 흘러나왔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일까지 있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불교를 결국 공인합니다. 신라에서. 그 진흥왕 때 이제 대규모 법회도 개최하고요. 삼국통일 이후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불교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 도의선사에 의해서 선종이 유입되고 호족에 의해서 선종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고려의 사상적 기반이 돼요. 그리고 고려 때는 이제 불교가 토속 신앙이랑 결합해서 여러 행사도 개최해요. 대표적으로 팔관회가 있고요. 조선에는 물론 성리학이 강했지만 불교가 토속 신앙이랑 결합해서 이런 작은 제사 지낼 수 있는 곳도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일본에서 불교가 전파되는 걸 한번 볼게요.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6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보급하고요. 불교를 중앙 집권 체제 강화에 활용해요. 그리고 아스카 문화를 융성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엔 기존의 전통 종교로서 전통 신앙으로 신도가 있었는데 그게 불교랑 결합해요. 그걸 신불스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치만 신상이라는 상을 세우는데 그게 신불스팝의 사례예요. 그리고 가마쿠라 마포 때 선종이 유행합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불교가 전파돼요. 인도나 중앙아시아 승려에서 15세기 말까지 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착화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아시아의 몇몇 불교 문화 보겠습니다. 여기도 선지나 종종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불탑으로 벽돌탑을 제작했고요. 이제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대안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윈강석굴, 룽먼석굴이 부귀 때 만들어지고요. 송나라 때는 촉판대장경, 금나라, 요나라도 대장경을 편찬합니다. 한국은 석탑, 돌로 탑을 만들었고요. 송신라 때 불국사 3층 석탑 세우기도 합니다. 석가탑이요. 그리고 사원으로는 황룡사,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등등도 만들고요. 경전으로는 통신라 때 무구정광 대다란의경, 고려 때 팔만대장경. 특히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편찬됐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 삼국시대 때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불상도 제작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쇼토쿠테자가 호루사, 오충 목탑이라는 그 탑도 세우고요. 사원은 8세기에 고쿠분사, 그래서 사회의 혼란 등을 수습하고자 건립했고요. 그리고 나라 시대 땐 도다이사,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쇼무천왕이 그 호국 사찰로 만든 게 도다이사고, 도다이사 세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다이사 나라 시대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세기 때 백만탑 다란의경이라는 목판 인쇄물도 만들고요. 요 밑에 호루사의 백제 관음상, 고루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둘 다 한반도에서 전해진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승려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 승려들의 활동 시기랑 업적들까지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볼게요. 자, 이제 쿠마라지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인도 승려예요. 그래서 불교 병전을 한자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동진의 법편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도 순례 후 불국기라는 책을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6세기 달마, 아까 배웠죠? 남인도 출신으로서 남북조 시기의 선종을 창시합니다. 그리고 7세기 현장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옆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그 불 나오는 스탠드. 근데 오늘따라 유독 이 글씨 쓸 때마다 스탠드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 혹시 소리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당나라 승려입니다. 현장은 인도를 유학해요. 그래서 인도 날란다 사원에서 불교를 연구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연구하고 당으로 불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안탑에 보관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불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갔다 온 대당 서역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라 슈퍼보드 알아요? 그래. 서유기 알죠? 서유기. 거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이 현장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감진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 승려인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율과 수계 방법을 전파합니다. 계율은 불교의 주율, 규칙을 의미하고요. 수계는 그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약간 일종의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전파하고요. 도다이사 계단원을 감진이 세웁니다. 여기도 알아둬요. 그리고 8세기, 7세기 각각 시기 진짜 꼭 확인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반도, 한국의 승려도 볼게요. 고구려의 승려로 해자가 있습니다.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담징이라는 승려, 글씨 못 알아보겠죠. 해자.
그래서 담징이라는 승려는 불교의 일본의 불교나 종이 먹체조법 등의 내용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장, 관륵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장은 뭐 요 창건을 건의했고요. 관륵은 일본에 이런 걸 전파했어요. 아시겠죠? 사실 다 담긴 했지만 잘 안 나와요. 얘들은 아직 한 번도 등장한 바가 없어. 이름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얘가 원효고 의상인데 사실 원효 의상도 동사에서는 선지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라 승려고 종파간 대립 완화를 강조해요. 아까 봤던 정토 신앙이랑 연부를 강조하는 아미타 신앙을 보급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의상은 신라 승려고 당나라 유학을 합니다. 이 둘이 같이 유학 갔다가 돌아온 원효는 돌아온 이야기, 그 해골물 이야기 알고 있죠? 신라의 화엄정을 유입해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고요. 의상도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통일신라 승려 중에 해초가 있어요. 그래서 해초는 인도나 중앙아시아 유학을 하고요.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고려 때 의천지인우라는 승려가 있는데 걔네도 한국사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동사에서는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고 진우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및 중앙아시아 승려를 볼게요. 강승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앙아시아 승려인데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에 불교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이안시대 때는 사이초랑 국하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둘 다 당나라 유학을 가서 사이초는 천태종, 국하이는 밀리교를 배워옵니다.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앤린이죠. 해이안시대 승려로서 견당사 일원으로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이때 산동반도 적산 법화원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세운 거야? 이걸 장보고가 세웠죠. 그리고 장보고의 도움까지 받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당나라 다녀온 이야기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앤니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고요. 9세기 인물입니다. 그리고 12세기 가마쿠라 막부 때 에이사이라는 신란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에이사이는 선종을 유입하고 신라는 정토 사상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중요 승려들 위주로 일단 학습을 하고요. 한 번에 다 외우는 거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 중요한 승려들이 이제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왔던 승려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요것도 어쨌든 종종 등장하고요 최근에. 그리고 밑에 그 장보고도 앤닌이랑 엮어서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직접 그렸어요. 짱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재 하나하나에 제가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 교재 썼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너무 좋다고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해주시더라고. 안 좋은 학생들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말 해주실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겠어요. 자, 당나라 장안성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안은 100만 명이 넘는 국제 도시예요. 각국에서 뭐 여러 사절단 유학생, 유학생, 상인 예술가 등이 방문을 해요. 이 장안성 구조를 보면 황궁에 황제가 거주하고요. 여기 황성 쪽에 그리고 북쪽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황성 밑에 주작대로가 펼쳐져요. 왼쪽엔 서실, 오른쪽엔 동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4대문 안에 관청과 주거지를 배치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발해 상경성, 일본 헤이조쿠 해양교에 영향을 줍니다. 신라 경주는 인구 7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였고요. 아라비아 상인 등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둥반도에 신라는 그 신라 상인들과 신라인들을 위한 시설도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청해진.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무역소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했고요. 앤린의 당 유학 생활이랑 귀국을 도와줬습니다. 이거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 둘게요. 발해는 상경성을 설치한 내수도에 그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북쪽 한가운데 왕궁 있고 주작대로 있죠. 역시 바둑판 모양의 도시입니다. 얘네도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해요. 이건 당나라가 발해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 헤이조쿄 역시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북쪽 한가운데 왕궁이 위치하고 옆에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시와 우경, 오른쪽에 자경과 동시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역시 바둑판 모양의 도시예요. 그리고 국제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는 고선지, 안록산 등 이민족 출신 장군을 중용했고요. 신라에는 최치원이 당나라 빈국가에 합격해서 당나라 관리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도 건립합니다. 그리고 앤린을 도와주죠.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진짜 이건 장담한다. 그리고 문자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자를 사용하고요. 신라에서는 이 한자의 은과 뜻을 활용해서 신라 말을 표기하는 이두라는 글자가 발달합니다. 신라에서는 이 한자를 고쳐서 가나라는 문자가 발달하고요. 베트남에서는 쯔노 문자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동아시아 승려들의 업적과 활동 시기니까 잘 정리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교 파트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